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테이퍼링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조정이 좀 가까운 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정권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 거품 붕괴이냐 라는 얘기를 가지고 뜨거운 토론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거품 붕괴를 주장하시는 분이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10월 중에 그 제2의 대공황이 신대공황이죠. 그런 사태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고, 국내에서도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김영희 교수 같은 분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 위기라고 하니까 뭐 신대공황과 비슷한 견해를 이제 피력하는 분이죠. 근데 근거를 보면 그 거품 붕괴론자들 근거를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러니까 경기는 불황 속에 빠져들고 물가만 오른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이제 물자가 턱없이 부족할 때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기, 이런 시기에는 그 극심한 경기 불황이 오면 물가도 안정돼요. 그 일부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야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하고, 또 성장률은 뭐 마이너스여야 되느냐 아니면 한 2, 3% 정도 성장하면 그 문제가 없느냐, 인플레이션이냐.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면 오히려 정권 시장에는 호재거든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미국 연준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연 2% 정도는 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연준이나 정치가들의 생각이에요. 그 얘기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검증된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다 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주장이 이제 결국은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라는 것이 모아질 수 있는데, 근데요, 제가 볼 적에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경기가 망가지면 유가가 큰 폭으로 내릴 거예요. 그 자체가 물가 안정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물가 요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또 초고물가, 경기 불황 속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는 그 적당한 용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장이 이제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뭐 한 130%에 육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뭐 과거와 같이 비교할 성질은 아니라고 봐요. 1차 대전 이후에도 한 100% 정도 됐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 빚을 갚았느냐 아니면 GDP가 커지느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 GDP가 중요하다는 거죠. GDP가 커졌다고 하면 빚을 갚지 않고, 그러면 GDP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 이제 주된 토론 과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GDP는 이제 또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와 기존 패널들 생각이 달라요. 중국의 GDP와 미국 GDP는 분명히 크게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부채는 누가 상환합니까? 가계와 기업이 정부 부채 상환합니다. 왜냐하면 조세 부담자가 가계이면서 기업이니까. 그러면 기업이 GDP를 창출하는데 기업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봐야지 왜 GDP를 가지고 하느냐는 거죠. 미국은 다국적 기업이 많아가 밖에 나가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그 본점이 미국에 있으니 세금 내는 그 주체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가지고, 또 매출액이 얼마있냐를 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지 GDP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은 저평가되고 조세 부담 능력 내지는 부채 상환 능력이, 중국은 실질적으로는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데 마치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평가된다. 세계의 공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GDP를 가지고 정부 부채 상환 능력을 얘기할 수 없다. 미국 GDP를 1차 대전만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이 없었잖아요, 사실상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래 비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뭐 턱없이 낮으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를 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부채는 이건 참 지식의 사각지대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다른 나라 그 대부채는 되게 빌린 돈이에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화가 필요한데, 자국 통화는 뭐 찍어내면 되지만 외화가 필요한데 외화가 부족하면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세계 공통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외화 이꼴은 자국 통화니까 굳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어요. 미국이 채권시장이 발달돼가 있고 금융시장도 발달돼가 있는데 굳이 외국에 가서 비용 더 드는 그 부채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이유로 대부가 증가했냐? 결국 무역수지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도 다른 나라하고 또 달라요. 이 다국적 기업이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애플로 가지고 예를 듭시다. 애플이 중국에 생산하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미국에 만약에 애플이 그대로 있다면 미국 국민들은 그냥 무역수지 적자 없어요. 대부채 없어요. 그쵸? 왜냐면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 바로 수입해가 쓰니까, 바로 구입해가 사용하니까 그 대부채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니까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나고 그걸 대부채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많다라는 거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S&P 500기업 매출액의 40%가 밖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S&P 500기업이라고 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가 매출액 20% 차지하니까 미국 500개 기업 하면 거의 뭐 한 90%를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미국 그 GDP에, 아니면 미국 상장기업 매출액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그 다른 나라와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대부채 규모도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게 그 무슨 큰 문제냐는 거죠. 또 대부채가 그 정도라면 뭐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으로서는 그 매년 기축통화 공급량을 확대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달러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달러 공급량을 좀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거론을 할 정도, 거품 붕괴를 거론할 정도의 그 큰 재료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자산시장 거품 발생,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650배 정도 돼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PR 기준으로 주가가 1100달러일 때 그 주가 수익률이 650% 나는 거는, 원래 영업이익을 가지고 따지면 650년을 벌어야 따블이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원본 빼고 100% 이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 예금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S&P 평균을 놓고 보면 2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은행 금리 2%면 25년 충분히 걸려요. 따블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돈은 이제 어딘가는 투자되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거품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S&P 500 지수가.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이 거품이냐 아니냐, 이것도 또 저는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보는데, 나라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채권 상환 능력의 문제거든요. 정부 부채 상환 능력의 문제. 그렇다고 하면 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고만 하면 또 부채 상환 능력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지금 미국도 기업 부채가 뭐 70에서 100% 가까이 되거든요. 많은 기업은 뭐 100%도 넘지만은, 그런데 이익이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기업의 그 영업 실적이 우리보다 뭐 한 5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평균으로 보면 그 한 7배, 8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는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거품 논쟁에 휩쓸릴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나라별로 이제 차이가 많아요. 미국 부동산이 물론 이제 맨하탄 지역 같은 데는 뭐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가격이 비싸죠. 근데 나머지 도시에서는 또 그 정도 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보면 우리 한국 수도권보다도 미국 주가가 맨하탄 지역 일부 지역을 빼고 나면 오히려 한국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또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거품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또 소득은 양극화됐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얘기되는데, 그래서 거품 붕괴를 주장하는 사람 얘기를 종합하면 크게 보면 네 가지 얘기인데, 미국 정치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와 닿는 것이 이거야 라고 와 닿는 정도는 아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주식시장 거품도 채권시장 거품도 오히려 한국의 국채금리가 미국보다 한 5년 동안 낮은 것이 문제지, 그 거품 붕괴 오래가 있는 거예요. 부채 상환 능력은 환율만 문제가 생겨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거품 붕괴 오래가 있다. 그 채권시장 그거는 어느 정도 와닿는데, 미국 국채시장 거품 붕괴 오래가 있다? 이거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중국이나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그분들 재미있는 거는 중국이나 한국 부동산 거품 붕괴 주장은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는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미국 주가 거품 얘기를 할 때는 1년 GDP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품 붕괴를 주장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뭐 전체적으로도 와닿지 않지만, 그러면 4개를 주장하면 50%는 이것 때문에 큰일 났구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4개 중에 어느 것도 그거 하나만 확실하다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품 붕괴 얘기에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에요. 내년에는 가면 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뭐 김영희 교수 같은 분은 언론에서 소개할 때 과거에 몇 번 맞았지 않느냐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김영희 교수보다 적중률이 훨씬 높아요. 올라갈 때도 맞고 내려갈 때도 맞아요. 2019년에도 제가 주가 좀 빠질 거라고 했는데 20년 초에 빠졌고, 2007년에도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가지수 1200까지 우리 국내 정시를 얘기했으니까 그때는 아무도 얘기 안 했다예요. 그리고 또 2009년에는 모두 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때 저 혼자 그 주가지수 큰 폭 상승을 주장했고,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국내 경제학자들 유로화 없어진다고 할 때도 제가 1대1까지 내려가는 시점에 1.1대1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이, 그럴 때 제가 그 현대중공 모 임원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유럽에 파견 나간 분인 같더라고. 이름 잃어버렸는데 유로화가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유로 하락이 거의 마무리 단계 왔다 했는데 그때부터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그 적중률로 따져보면 김영희 교수보다는 포유 환율 연구소가 50%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할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얘기고, 그럼 보는 시각도 앞서가 있다는 얘기인데, 오를 때도 적중률이 높고 내릴 때도 적중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지금 뭡니까,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굳이 찾아면 중국이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준도 요 근래에 미국 그 흥다 사건을 간단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고, 그것도 문제의 발단도 그래요. 공산주의 몸에 자본주의 옷을 입다가 옷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철갑 옷을 입어가 공산주의 몸이 망가지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해소를 뒤늦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제가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또 중국 얘기는 안 해요. 우리 국내 그 거품 붕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중국은 또 매력적이래요. 김영희 교수조차도. 근데 미국 연준은 또 중국 흥다 사건이 파장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 포유 한윤 연구소는 미리 그 얘기를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그리고 여하튼 그 포유 한율 연구소에는 거품 붕괴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하락을 한다 하면, 주가는 뭐 많이 상승하면, 속도가 빠르면 조정받는 거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조정받으면 15% 받으면 충분히 조정받은 거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S&P 500이 지금 현재 붕괴가 된다면, 조정을 받는다면 15%만 됐다. 지금 PR 25배인데 과연 25배가 높은 수준이냐는 거죠. 금리 한 3%를 계산을 했을 때 왜 금리 3%와 비교를 하느냐 하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선택할 것이냐 주식 투자를 선택할 것이냐는 거거든요. 우량 기업이라면 부도 위험이 낮으니까 선택할 수 있거든요. 두 개 중에. 그렇다고 하면 금리가 3% 이하라면 주식 투자를 선택하겠다. PR로 25배면. 왜 그러냐? 25배라는 얘기는 25년 만에 따블이 됩니다. 근데 금리 2.5%라도 25년 걸리거든요. 따블 되는데. 근데 주가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25배 할 때 들어가도 그 회사의 자산은 그 내 지분만큼 내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금리도 물론 내 투자원본은 내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3분기에도 입증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래가 예외일 수는 있지만은 주식시장이라 하는 건 상장기업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걸 예외라고 볼 수도 없어요. 지난 50년, 100년 이상 기업은 성장했고, 특히 지수 개념으로는 그 상승 추이를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거품이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15% 정도 조정받고 한 3개월 기간 조정 거치면 그동안에 또 기업 이익은 증가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을 대비로 하든지, 아니면 또 PR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도 과거 유보이익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봐야 되고, 기업 보유 부동산은 물론 2, 3년 안에 구입한 것도 있지만은 과거 가격이 살 때 구입한 부동산 많잖아요. 그거는 기업 부동산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은 저평가 제도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금리 시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거가 비정상이냐 지금이 비정상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별도의 논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현실이니까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올라도 미국의 금리가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걸 뭐 정부가 여태까지 개입하고 그걸 그만두겠다 해도 뭐 오르지도 않고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장률과 관련 얘기인데, 그 1400조는 이미 이제 의회에 그 통과가 된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1400조 원을 5년간 집행한다 하면 연 2% 성장률 유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15% 정도 받으면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경제와 다른 나라 경제가 디카플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 지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물가 안정 요인이에요.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게 미국만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석유 수요가 제일 많은 국가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석유 수요가 줄 테니까,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겠죠.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경제가 어려지면 전기차 수요도 줄겠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 요인도 디카플링 자체도 물가 안정 요인이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데, 맨 마지막에 기축통화 질서를 이용해서 미국은 부채를 다른 나라에 점진적으로 수출 가능해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근래에 우리나라 국채 파는 것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외국인 돈 벌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증가시켜 본 거예요. 미국 기업 부채를. 거기 또 미국 그 세금을 낸다 하면 미국 정부 부채 감소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은 다양한 형태로 그 또 달러 양을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정부 부채를 다른 나라에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부채를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투자자가 관심의 초점인 미국 증시가 조정이냐 아니면 거품 붕괴이냐 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